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으로부터 47개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주요 방어선을 돌파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지난 1988년 단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요. 그 당시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노사 간 충돌로 이어졌고 산업별로 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단일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때문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계는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임금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업종에서 일하더라도 똑같은 물가를 감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최저임금 논의가 이번에도 을과 을의 다툼으로 비춰지는 현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 제도가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은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한중 관계가 점점 좀 악화일로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두고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또 중국 정부에서 또 우리 또 대사를 초치하는 네. 뭐 이렇게 맞초치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싱 대사 발언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어요.
뭐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브리핑이 있진 않았고 언론을 네. 통해서 이제 그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국 대사의 발언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중국 측이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은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신 대사를 겨냥했던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인데요. 네.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편향되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설린 우호관계에 매진하면서 문제점이 느껴져도 비공개로 풀어나가는 것이 직분인데 그런 취지에서 어긋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신대사 발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 때 한중 관계는 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갖고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신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적절한 처신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방금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고 하는 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니냐는 거죠.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은 한중 관계는 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갖고 해오고 있다.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사실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감정까지 다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근데 그만큼 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사실상 한국 정부의 뭐 어떤 적절한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 신 대사에 대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언론이 묻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신대사 관련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신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 직무이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관계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상 신대사에 대한 뭐 소환, 교체 등 조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뭐 신대사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무슨 뭐 관광 관련 무슨 접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한국 정부의 요구 내용도 이제 섞어서 뭐 그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신대사 교체 사실상 교체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 뭐 이런 뜻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거친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야 된다, 뭐 추방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신 대사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교관 자격마저 재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외교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까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 이것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권성동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신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인 언행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이에 대응해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이 부여되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10만 명 정도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선거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만 명이 지금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화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시체류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임시체류자는 뭐 저 투표권 부여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몇 년 이상 이제 거주한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뭐
그거는 이제 국내 이제 지방자치제 취지 실현을 위한 거지. 이를테면 우리가 그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원국적을 따져가지고 네. 뭐 어느 나라하고는 지금 뭐 관계가 좋으니까 뭐 주고 어느 나라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주고 사실 그런 취지의 제도는 아니라서 아마 권 의원은 뭐 그 점을 좀 약간 혼동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그걸 알면서도 좀 어떤 지금 국내에 있던 뭐 반중 정사라든지 좀 그런 걸 의식해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일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뭐 이런 반응이 많은데요. 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네.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신 대사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느냐면서 대사로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가 나쁘게 된 원인은 중국 문제 관련 대통령의 발언이 과하게 나은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 신대사와 만남에 있어 더 섬세하게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같은 당 이원우 의원은 다른 방송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왜 중국 대사관 관저까지 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당대표 정도 되면 당신이 와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15분이나 긴 글을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은 왜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기본적으로 중국 대사 발언이 감정적으로 성급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건 민주당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신 대사가 발언했을 때는 좀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과 함께 우리 정부의 어떤 중국 정책,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다. 양쪽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열렸는데 오늘은 경제 분야였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뭐 전세 대책 그다음에 뭐 추경 또 재정 준칙 이런 문제들이 좀 폭넓게 논의됐는데요. 네. 이 먼저 전세 대책 이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발언대에 서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네. 이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데 대해서 추 부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와 관련한 뭐 발언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뭐라 그럴까요? 마실 수 있다는 듯한 태도로, 그러니까 투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말이었는데 오늘도 공방이 계속됐다고요. 네, 어제 한 총리의 그 발언 이제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답변한 것을 두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어기고 의원이 어제 그렇게 답변한 게 그 진심이냐 이렇게 다시 따져 물었는데요. 네. 한 총리가 이에 대해 어제 마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자 어 의원이 참 대단하다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어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보니 알프스를 통해서 거르지 못한 고독성 방사능 물질이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한 총리가 잘못된 데이터 같다고 지적하고 이 자신에 대해서 뭐 일본 총리냐 일본을 대변한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그건 질문하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가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어요. 예, 이제 한 총리 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연달아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한 총리는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라면서 한국을 국제적 그 평가회사들이 일본보다도 2단계를 높이 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 역시 어기고 의원이 이 재정 건전성도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 다 죽어 자빠지는데 건전성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국제가스 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이 경제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문제에 대한 공방도 있었죠.
네, 한 총리는 이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포용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강성 노조의 활동은 우리를 보는 대외적 시각,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연계된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모두가 그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 수준인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회체제, 국가체제, 경제체제 전체에 대해서 대외적인 평가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침체와도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네. 원 장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분신과 관련해서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이 변함이 없다. 이 앞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그 입장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금도 양회동 씨 죽음을 기획 분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원 장관은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아니다 하면서도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행위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을 나름대로 짚고 가야 하겠다고 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심 의원이 유족들이 와 있다 말씀을 삼가시라면서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원장관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 아닌 걸로 확인이 됐던 거 아니에요? 뭐 YTN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만류를 했었고, 그 몸에 기름을 끼얹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답 내용이 이렇게 아주 길거나 자세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심상정 의원이 좀 약간 격앙된 상태에서 이제 원 의원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고 원 장관은 이제 그 짧은 답변 그 같은 내용만 이제 사실상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원 장관의 발언 취지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석연치 않다는 게 뭐 당시에 자신이 석연치 않은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였는지 이제 그 부분은 뭐 이제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의 변함이 없다 이제 장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간 당시에 이제 뭐 자신이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은 맞다 뭐 이렇게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굽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아직도 뭐 공식적인 어떤 정정 보도를 하거나 사과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 측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네요. 네, 서울대가 오늘 조국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경우에 총장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냈어요. 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 측의 징계 회부 사유는 이 부산대, 그러니까 딸의 부산대 의전대학원 장학금 수수, 또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니까 1심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서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사실 이제 지난 10일이죠. 이 조 전 장관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산마을로 찾아가서 만나서 뭐 페이스북에 뭐 사진 그다음에 뭐 만났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것에서부터 약간 촉발이 됐는데 네. 당시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 이렇게 썼는데 네. 이제 이것을 놓고 뭐 정치 참여나 총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있었고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적합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한다. 그 누구도 출마를 막아서는 안 되고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게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제 사실상 뭐 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뭐 옹호하는 듯한 이제
지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김의겸 의원 발언은 어제입니다만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것이 좀 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또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은 이제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뭐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뭐 정반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조홍천 의원도 근데 뭐 나가야 한다,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뭐 나가든 말든 어떤 우리 당과 연관된 일이 없어야 된다. 이제 당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느냐. 예. 그렇지만 나간다고 하면 민주당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뭐 이른바 조국 프레임이 또 다시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실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었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출마설을 나오고 있어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죠. 지난 9일자 금요일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때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한 말이 좀 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 전 수석은 당시 인터뷰에서 출마란 전화도 많이 오고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본다면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에 한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고향인 경북 영주가 출마지로 거론된 데 대해서 거기까지 하자.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얘기한다. 이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여운을 남겼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어찌됐든. 그렇죠. 사실 뭐 본인이 확고하게 안 나갈 생각이라면 뭐 자신이 말을 해놓고 뭐 그렇죠, 지킬 것을 이제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신당 창당 로드맵을 밝혔어요. 이게 일종의 제3정당, 제3지대를 겨냥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신당창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단체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국회에서 포럼이 열었는데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토론회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지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지역 간담회는 첫 번째로는 호남에 가지 않을까 싶다. 곧 언제 어디로 갈지 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신당 창당의 시점과 관련해서도 신당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해 9월경 창당에 돌입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성공할지 정치권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는 그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네. 채용 비리 혐의 재판 관련해서 이 그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그러니까 A 씨라는 익명 처리로 A 씨라고 된 이 전 그 청주지점장의 이 재판에서의 증언이 지금 그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증인으로 출석한 A 지점장이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이제 국토부 전 직원 B 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이런 말하자면 이제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 좀 원성이 나왔고 네. 이후에 이 B 씨의 딸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차,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했고 이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 B 씨, 그러니까 당시 청주공항 그 국토부 공무원이죠. 이 B 씨가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와 시간 또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관련한 편의를 제공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딸 지원했는데 떨어졌으니 내가 비행기 못 뜨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붙여지니까 다시 띄워주게 했다. 띄울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B 씨가 했다는 얘기로 전해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이스타항공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딸인데 이제 회사 인사 쪽에서 처음에 면접을 보지 못하게 떨어뜨리니까 그게 이제 당신이 우리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그럴 일 있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회사 내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류에서 탈락한 사람인데 면접은 보고 최종 합격까지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직접적인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알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이 B 씨 같은 경우도 이 뇌물수수로 기소돼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어쨌든 자녀가 이 회사에 채용이 됐고 네. 그래서 채용이 된 이후에 이 B 씨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다. 지금 이것까지 검찰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까? 네, 원희룡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 조종사 채용 비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 찬스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면서 부적격자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사실상 대반격을 공식화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7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는 전체 러시아 점령지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쟁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어디까지 진격할 수 있을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김선래입니다. 네. 이 사실은 원래는 러시아가 봄철에 대반격을 할 것이다, 대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최대 군사작전이라 부르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군 공격이 6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공격 루트가 세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바흐무트 지역하고 전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던 바흐무트, 그다음에 도네츠크 남부, 자포로제주 남부 방향으로 이제 돌파구를 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포로제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중심을 관통하면서 흑해 일본 아조우해와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네.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러시아로부터 육로로 이어지는 러시아 점령지를 둘로 양분하면서 서쪽에 있는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고립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반격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견은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일견은 또 러시아가 워낙 이 방어 진지를 갖다가 튼튼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뚫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양쪽 다 사실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 보도만 가지고 좀 저희가 판단하기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세를 펼치고는 있지만 일부 성과가 나고는 있지만 전황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객관적입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양쪽 주장이 대략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을 탈환한 것도 맞고요. 예. 러시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선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선 방어 진지라는 것이 이게 폭이 한 700에서 1km고요.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 이런 진지가 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틀어가지고 약 965km 정도 이어져 있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단단히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전 세계 관심을 끌었던 게 지난 2일 노바카우카 댐 이 폭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지금 다른 댐도 폭파됐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러시아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서로가 상대가 이제 폭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댐 붕괴가 한국 언론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러시아 행위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누가 폭파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 보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 한번 떠올리게 되면은 그때와는 약간 입장이 틀립니다. 좀 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카호프카 댐 말고도 또 상류 지역에 조그만 또 댐도 폭파를 어제 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댐이 연속적으로 폭파하는 바람에 사실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고요. 30여 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어느 쪽이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일단 그런데요. 네. 그런데 카호프카 댐이 붕괴하면서 누가 더 이득을 볼 것인가를 갖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예. 사실 이 댐의 저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인근의 생활용수도 농업, 산업용수가 다 부족해졌습니다. 네. 그 중에 특히 사실 이 카호프카 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크림반도나 아니 남쪽의 그 생활용수, 그 다음에 산업용수 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있죠. 예. 카호프카 댐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냉각수에 조달하는 물 같은 경우 이 카호프카 댐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물 조달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작년서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이 냉각 용수 조달에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고는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사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3개월 이상의 냉각 용수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원자력 발전소 6개가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를 곧장 접수를 했어요. 예. 작년 3월 달이죠. 그러면서 원자를 다 꺼버렸습니다. 예. 작동을 좀 더 중지시켜가지고 예. 원자력 6개 중에 5개는 콜드 셧다운 영구 정지가 됐고요. 모두고 나머지 1개가 지금 끄긴 껐는데 핫 셧다운 상태.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이건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비슷한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이 카호프카 댐을 다시 쌓고 물을 채울 수 있는 걸 약 한 달 정도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다시 댐을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만 듣고 오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예. 러시아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자기를 자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를 갖다 러시아가 더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물이 그 댐이 터지는 바람에 밑에 있는 기존의 방어 진지가 다 쓸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방어 진지로부터 약 10km 정도 러시아군이 다 후퇴를 하게 돼서 후퇴를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한 70% 이상 피해를 보고요. 예. 한 30% 정도 우크라이나 쪽이 또 피해를 보고. 그게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반격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네츠크하고 그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이 수몰지구 쪽에는 전혀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댐 물이 빠진 부분 댐 상류 쪽에서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반격 작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유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요. 그런데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은 북쪽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흐무트라든가 아니면 자포리자 중심부를 갖다 돌파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거기는 사실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참호 그다음에 대전차 지뢰 장애물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돌파하고 있다는 몇 군데 있죠. 그 마을 7개 정도를 갖다가 수복했다고 하는 그 부분. 예. 그 부분도 사실 일부 지역만 지금 약간의 전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대반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반격이라 하지 않죠. 예, 공격이라 합니다. 그냥 공격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큰 전과는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격 작전,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면서도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탈환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마리우폴 탈환을 하려면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무장 정도 가지고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만약 대반격 작전에서 성패를 이기려면요, 나토와 미군의 군사 장비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병사만 우크라이나 사람이지 전투 장비, 군사 교범, 군사 훈련 모두 나토군의 에서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아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탱크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계속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F-16 전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 006 드론의 그레이 이글 래퍼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가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재공격이란 연속되는 공격이 있어가지고 한계를 가지게 되죠. 현재 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라는 불곰을 때려잡기 위해서 몽둥이만 쥐어진 채 싸우라는 얘기인데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게 계속 사냥총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당초 알려지기로는 우크라이나가 포탄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우리 155mm 포탄도 좀 어떤 우회적인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외에 지금 서방 세계에서 전차를 상당수 받기도 했고 그런 무기를 받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근데 이 공세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전투에 있어서 공격이 방어보다는 3배나 힘들고 또 희생도 3배나 더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교범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러시아가 일렬 정대로 우크라이나 깊숙이 진격하다가 많은 전차와 차량을 잃었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러시아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희생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공중 화력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데 더더욱더 돌파구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죠.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돌파구를 내지 못하고 전력만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한다면은 러시아가 대반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아주 신중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방 세계가 직접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무기 지원 규모로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무기를 그렇게 많이 소비를 했을 텐데 네. 러시아는 얼마나 정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러시아 전력의 약 한 10% 정도만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군 부대가 한 150만 된다면 150만 명 중에서 20만 명만 지금 그 동부 전선에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일부분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참전을 시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 있죠. 더 큰 전쟁을 대비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토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공력의 90% 이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약 10% 미만 안 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러시아는 앞으로 돌아올 큰 전쟁, 그 전쟁 세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계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뭐 지구전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휴전까지 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좀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남아 있는 변수가 있다면요. 결국은 휴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서구 미국의 입장인데요.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는 계속 전쟁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를 느낀다.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든 정권이 내년에 대선에서 패퇴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미국의 지원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황이 빨리 좀 어떻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전을 하든 아니면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뭔가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는지. 네, 이번 주 빅데이터에서 나온 1위 분야는 생활 분야고요. 예. 패션 분야의 키워드 명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명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이제 우리가 소위 리셀이라고 해서 명품을 뭐 다시 파는 뭐 이런 것들이 한창 인기였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런 명품 시장에 좀 거품이 꺼진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분석들이 명품 가격은 계속 오르던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가 부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명품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사고 파는 플랫폼들, 재판매하는 플랫폼들이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셀가가 거의 뭐 정가 수준.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사서 다시 되팔게 되면 네. 몇 배 이상의 막 비용을 받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처음 산 가격보단 떨어지진 않고 처음 산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는 수준으로 거품이 이제 많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품이 거예요. 내려간 건 맞아요. 내가 사서 썼는데 네. 그거 그대로 원래 가격대로 판다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파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서 계속 써도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셀은요. 네. 이제 말이 좋아 리셀이 그러니까 다시 사서 파는 거고 쓴 상태로 팔진 거의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산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굳이 우리가 웃돈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분위기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내용을 봤더니 예. 결국에는 이제 지금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풀리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로 명품을 사러 갈 수 없는 구조들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차피 이제 해외로 다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뭐 한국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리셀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뭐 해외 나갔다가 오면서 네네네. 면세가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게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사냐.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또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아예 최고가 부분의 그 명품들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명품에서도 그러게요.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댓글들을 보더라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명품을 사는 것들에 대한 이제 두 가지의 의미인데 사람들이 자존감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최하인데 거칠애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명품에 대한 의견하고 또 반대로 아니다. 이제는 요즘에는 뭐 누가 이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냐. 그냥 자기 만족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들이 여전히 좀 갈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 명품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니까 네. 자꾸 명품 사서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이건 이익이야. 뭐 이런 인식을 바꾸기 참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생활 분야에서 또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이 키워드는 좀 알아놓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전거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전기 자전거가 두 가지 종류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두 가지 저는 잘 종류예요? 몰랐는데 배터리 끼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가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스로틀형이라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토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당겼을 때 나가는 예. 것, 그러니까는 바퀴를 동력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 요런 모델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파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페달을 돌려야 페달을 돌리면 이제 전기의 동력이 같이 도는 건데 네. 이게 법상으로 보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렇게 스로틀형, 이렇게 손만 이렇게 당겨도 되는 형태는 정확하게 치면은 이게 전동 킥보드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일반적으로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거나 안전모 등의 안전 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냥 바퀴를 돌려서 가는 파스형 같은 경우에는 예. 안전모 미착용이나 처벌 규제가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
사고가 났을 때 이 두 개에 대해서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원동기로 취급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 두 개가 모양이 거의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 똑같은 형태인데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가는 거고 하나는 바퀴로 있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당기는 형태는 원래는 원동기 면허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탈 때도 아까 말씀드린 헬멧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속을 조금씩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실제로 이게 손으로 당기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발로 돌려도 되는 것처럼 흉내를 이렇게 발로 내면서 이제 흉내를 내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건 그냥 전기 자전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스로틀형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피해자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이게 참 보험이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의 모양인 줄 알고 타고 있었으나 그건 결국에는 원동기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기 자전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규제를 통일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타시는 분들도 이러한 구분들을 잘해서 내가 진짜 탈 수 있는 요소만 정확하게 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청취자 박재환님께서요. 요즘은 대부분 겸용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버튼을 누르면 바꿀 수 있는 형태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규제가 지금에 있는 형태로 규제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용인 경우에는 그냥 원동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동기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나왔을 때는 잠깐 바꿔가지고 나는 그 형태로 안 탄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겸용도 되고 범용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없으면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위 주제는요? 2위 주제는 사회 분야의 사건 사고 분야고요. 키워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밀림에서 실종됐었던 4남매가 40일 만에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특히나 아이들 가운데 막내는 태어난 지 11개월째 실종됐다가 40일이 지났으니까 정글에서 도를 이제 맞이한 것이죠. 첫 도를 맞이했던 참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락 2주 뒤에 엄마를 포함한 어른 3명은 숨졌지만 아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던 그 콜롬비아 지역에서 에스파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뜻의 구조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친 것이고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구조 작전 끝에 4남매가 40일 만에 무사 생還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보다 보니까 일단 어머니의 간곡한 유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당부를 남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큰딸과 함께 대화한 4남매 아버지가 이제 전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딸이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글에서의 생존법을 이제 전수했었던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도 이제 복합적으로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또 요즘에 좀 그리고 나서 좀 씁쓸한 이야기가 좀 같이 나왔어요. 왜요? 뭐냐면은 험한 정글에서 이들이 살아나왔는데 이 아마존 4남매가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들이 결국엔 뭐 좀 어떻게 보면 부친에게 학대 피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뭐 제기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아버지는 외가에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 주장하는 거다. 뭐 초상권 이런 얘기들처럼 또 이제 안타까운 씁쓸한 얘기가 나오니까 댓글에서 현실이 아마존보다 더 거친 거 아니냐. 아이들 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씁쓸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원시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한 그러니까 원주민의 자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생존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저도 제 애한테 뭔가 가르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살아내야 한다 이 말을 했다는 게 왠지 가슴 뭉클한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비전 프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바로 애플에서 이제 새로 나온 혼합 현실 헤드셋, 뭐 XR 기기, 뭐 MR 기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비전 프로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신제품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 뭐 내년 초쯤에 이제 오픈된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게 소개되자마자 지금 애플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 거의 3조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나오고 이제 얘기될 때는 가격이 거의 457만 원이거든요. 그게요. 상당히 비싸고 이게 네.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결국엔 지금 주가의 방향을 보면 이게 결국엔 또 한 번에 애플에 원동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왜 이게 첫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하기도 했는데 왜 2, 3일째부터 왜 이런 좀 반응이 나왔냐면 실제 그 자리에서 써본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나 이런 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써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금액이 아깝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 의심스럽긴 해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시연을 하는 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최적화된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실제 좀 나오기는 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이후에 뭔가 제대로 된 또 새로운 기계가 좀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애플이 만들면 다른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저의 생각에도 이제 내년에 좀 나와봐야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저도 하여튼 신문을 한번 보고 싶긴 한데요. 네네. 이게 주가 보양용하니까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4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수소버스고요. 서울 대중교통과 또 이제 다양한 지역의 뭐 강원 원주시의 모든 버스들을 이제 수소버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제 친환경 수소버스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뭐 서울시 환경부, 뭐 현대차, 티맵 뭐 이런 데들이 다 같이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시내 버스, 공항 버스, 통근 버스까지 친환경 수소 버스로 조기 전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025년까지 700대, 2026년까지 1,3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 김포, 인천공항 오가는 경유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전량을 수소버스로 바꾸겠다라는 네. 것인데요. 예. 이제 그 경유버스보다는 확실히 이 수소버스가 지금 뭐 충전 시간도 전기버스보다 짧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좀 덜해서 환경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역시 이제 제일 고민되고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충전소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수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몇몇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서울 지역에 버스 충전소를 포함해서 총 9곳에 13개의 충전소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걸로 좀 모자르고 5개의 버스 공영 차고지에 충전기를 더 만든다는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채워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빌보드라는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BTS 다음으로 이번엔 K-팝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BTS 다음으로 200위권에 이제 들어온 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음악에서 신선한 자극과 생생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바란다 라면서 빌보드 200 1위 소감을 발표했는데 BTS에 이어서 또 새로운 신성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이슈이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안개 끼는 곳 있겠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내륙, 경상권과 제주도 산지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고 경북 동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순간 초속 20m 내외의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1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낮 동안 전국의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피부 보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겠고 동해상은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 있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망치를 들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모투성이로 보인다는 말이 있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일 겁니다.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세상이 온통 억울한 일로 가득해 보이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외에도 형사 공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가 전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등록 마사지 업체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2016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300여 차례 넘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에 일한다고 소문내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사장이 낸 공탁금 4천만 원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강남 스쿨존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31일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선고 가능한 가해자에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가해자가 1심 선고 2주 전 공탁금 3억 5천만 원을 납부한 게 결정적인 사유였다고 합니다. 공탁은 빚을 갚고 싶은데 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일 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 활용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민사 외에도 형사사건에도 공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공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성범죄, 살인 등 재산 피해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공탁이 감경사유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되찾아가라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제출하며 감경에 맞서고 있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못하도록 선고 직전에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걸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법원은 최소한 선고 전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거의 너는 한숨도 못 자고 밤새 계속 생각을 해. 아주 가끔 너는 웃기도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해. 없는 힘을 끌어올려서 이 터널을 가로지르네. 너는 산을 통과하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네.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이제 그만. 그 소리는 울려 퍼지네. 터널 속의 굉음을 뚫고 그 소리는 울려 퍼지네. 터널 멀리 저기 저 끝까지.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이제 그만.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이제 그만. 저기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네. 서서히. 아니 저기에서 그 누군가가 다가오네. 이리로 다가오네. 이리로 다가오네. 서서히. 백현진의 터널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현숙님, 돈 있으면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옳은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죄의 무게를 숫자로 판단하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라지고 범죄와 피의자만 남게 된다면 그게 진짜 정의로운 판결일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유전무죄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피해 회복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돈으로 내가 물론 이제 어떤 피해를 회복하는 걸 어떻게 회복할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참 마땅치는 않은데 돈으로만 또 그 의지를 다 보여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 회복 의지가 있네 라고 해서 감경해 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피해자들 의사를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경 전에.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어요. 네, 지금 피고인에게 20년 징역이 선고가 됐죠. 그리고 10년간 신상 공개,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데 1심에 비해서 2심에서 죄명이 바뀌면서 네. 징역이 훨씬 더 무겁게 선고가 된 상황인데 네. 사건의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라 원망문이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네. 반성하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해에서 중상의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닌데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만 이렇게 징역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이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 집행을 다 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전과 18범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왜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다 들어주냐. 뭐 이런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걸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피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한 것처럼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했다는 거. 네. 그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네. 공소사실이 변경된 데 대해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많은 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답니다. 이거를 이제 피의자의 반성문을 피해자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비가 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을 때보다 이 피고인이 내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확인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 글쎄요.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반성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예. 탄원서는 뭐 호소문 뭐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예. 내용 보니까요. 근데 대전에서도
이 사건하고 비슷한 무차별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경찰과 또 피해자의 부모님의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생각난다라는 글을 올려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쓰신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피해 여성의 부모라고 밝히면서 23살 딸이 지난 8일에 복명동 대전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두 남성과 한 여성한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답니다. 친구들이 편의점 간 사이에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네. 옆 테이블의 남성이 왜 쳐다보느냐 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결국은 이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는 게 이 피해자 부모님의 주장인데요. 예.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올렸는데 입 주변에 몇 반을 꿰맸다고 할 정도로 상처가 굉장히 심하긴 해요. 네. 입 주변에 15바늘을 꿰맨 상태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얼굴을 예. 예. 그리고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랫배에도 멍이 들어있고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남자가 생각났다라고 전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와 얼굴에 폭행을 당했고요. 의자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주변에 남성들이 말리면서 가해자들이 폭행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뭐 이제 피해자 측 주장인 측의 거고. 주장인 거고요. 예. 경찰에서는 사건 당일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그 당시 관련자 전원 인적사항을 확인했답니다. 네. 그리고 CCTV 상에서만 보면 상호 말다툼이 몸소 그러니까 쌍방폭행이라는 거죠. 그런 정황이 훨씬 더 짙다라는 겁니다. 시비가 있어 보이는 만큼 수사를 해야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오늘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먼저 때렸느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뭐 하다 보면 쌍방 폭행이 그냥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와 실제로 그 원인 제공을 했다 그래 쌍방 폭행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뭐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이 뭐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그런 같고. 상황 그러기 힘들죠. 참 어렵습니다. 네.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친모 폭행과 학대로 4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 친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네,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이 구형이 됐는데요. 네.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살 가을이라고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네. 7kg의 기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4년 5개월이 넘었으니까 이거 신생아도 7kg 넘는 아이들 많거든요. 태어날 때 뭐 4kg 정도 돼서 금세 몸무게가 부니까. 네. 그런데 거의 5살인 이 가을이는 4개월 아기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아기 엄마가 가을이를 안고 응급실에 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의사분들의 얘기를 보면 이 CCTV 화면을 보면 아이가 눈동자를 안 움직여요. 네. 진짜 심각하다는 거라고 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올려져 보니까 너무 말라 있었다는 거죠. 집중치료실에 옮겨졌습니다만 바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당시에 또래 아이들보다 10kg이나 몸무게가 적었고 게다가 얼굴과 몸에 상처가 발견이 되니까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직접적인 사일은 머리뼈 골절 그로 인한 뇌 손상이었는데 네. 긴급 체포된 친모가 아이가 몰래 과자를 먹어서 훈육을 하다 머리를 다쳤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일날 새벽 6시부터 자기 물건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대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이미 가했고 오전 11시쯤에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답니다. 근데 그대로 방치를 한 거죠. 게다가 가장 놀란 거는 아이의 몸 상태였어요. 보통 기아라고 해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보다 저는 최근에 그렇게 마른 아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6개월간 하루에 한 끼 분유만을 먹였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6개월 전만 해도 12kg까지 나갔는데 네. 아이를 이제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말라버린 상태였는데요. 굶긴 이유는 워낙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분유와 영양제를 먹여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에는 그런 몸무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아동 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 당시 아이가 시신경이 손상돼 실명 상태였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아기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친모 측은 선처를 호소했습니까? 네. 우선은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선처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낙태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인이 취약한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6월 30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당혹스럽네요. 5살짜리 아이가 4개월 정도 아이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다는 게 상상이 좀 잘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재판에 함께 넘겨진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모녀가 네. 이 부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부가 가을이의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5번 이상 2,4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해서 그로 인한 수익이 1억 2천여만 원인데 모두 다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아이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까지 이 부부가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부부가 2020년에 친모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를 못하고 집을 나왔는데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었던 이 부부한테 의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었는데 동거가 시작되면서 태도가 돌변해서 돈 벌어오라고 성매매를 강요한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친모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그거를 아이한테 화풀이 대상을 삼아서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부와 동거한 지 2년 3개월 만에 아이가 숨지게 된 건데요. 네.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에서는 동거인을 아동학대 방조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히려 더 죄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그동안에 출시한다 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네. 매달 70만 원, 최대 70만 원씩 적금을 하면요. 네. 5년 뒤에 이자도 불고 정부 지원금을 합해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물론 조건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상품을 내놓는데 그럼 금리를 얼마나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천만 원을 모으려면 금리가 6%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1차 금리는 그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금융당국이 사회적 공헌을 강조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은행들이 재검토하라라고 금융당국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내일 최종금리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현재는 은행들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BK 기업은행이 기본금리 4.5%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제 우대금리를 다 적용하면 최대 6.5%를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오픈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은행들은 여기서 못 미치는 금리를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1차 공시 때 기본금리 3.5%에 소득 우대금리 0.5%, 은행별로 이제 2%, 뭐 그거 있잖아요. 급여 통장하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최대 맥시멈으로 6%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IBK 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에다가 최대 이제 다 합치면 6.5%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70만 원 정도까지 저축을 하고 신용카드로 월 30만 원 넘게 저축을 해야지 금리를 우대금리를 주겠다. 뭐 이렇게 요구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금리를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6%는 이거 뭐 도저히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네. 금리를 최대한 하여튼 깎으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까지 받거든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정부에서 애초에 의도한 대로 5년 뒤에 5천만 원 정도 넘는 돈을 청년들이 목돈을 손에 쥐려면 우대금리 조건도 없애야 되고 기본금리도 좀 올려줘야죠. 그래야 그렇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급여가 사실 2,400만 원 소득이면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거기서 70만 원씩 적금하면 진짜 그거 지금 어려워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예. 볼 때는 그래도 1년에 매월 70만 원이면 8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84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네. 그래도 5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매칭하겠다고 하는 금액도 뭐 몇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땐 그것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본금리를 최소 4%를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금리가 발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좀 더 보람 있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참 좋겠다. 이게 뭐 기성세대 어른의 마음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은행권한테 재검토해라, 금리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도까지 6% 이상의 금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정말 도움이 좀 많이 되긴 되겠죠? 네, 아무래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 후반 정도 나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후반이면요.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적금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보다 똑같이 3%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청년 도약계좌의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34세 개인 소득이 연간 7,500만 원 이하일 때 가구 소득 중위 180% 요 세 개 요건을 다 충족하는 그 청년을 대상으로만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 적금 상품을 해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 금리가 3% 후반 정도라면 적금을 붓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봉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한 달에 24,000원씩 어쨌든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4만 원 똑같은 돈을 적금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4, 5만 원 정도는 조금 더 아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4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왕 다른 목돈을 만드는 일을 하신다면은 요걸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금융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은행에서 큰 이윤 생각하지 말고 그래봐야 청년 몇 명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출금리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헌한다고 생각하시고 IBK 은행이 했을 때는 다른 은행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IBK는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은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들한테 마땅히 해주는 것도 많지도 않은데 더 많이 정부도 더 많이 지원하고 은행권도 좀 더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대 여학생이 고속도로 방음 터널 위에 올라갔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방음터널이 높잖아요. 거기를 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난 주말인 11일 저녁 7시 30분에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보니까 3차로로 달리는 차량 앞에 방음터널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위에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보입니다. 확대해보니까 머리가 긴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하면서 목격담을 전했는데 믿기지 않아서 헛것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보니까 진짜 여성이었습니다. 뭐 외계 생명체가 아니냐, 머리가 긴 작업자가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근처에 사는 10대 여학생이 방음 터널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서 부모님께 인계를 했는데 이 여학생이 방음 터널의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통로랑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타고 방음 터널 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유가 하늘이 예뻐서 잘 보려고 터널 위에 올라갔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뭐 점검용 통로나 사다리는 필요하겠지만 잠금 장치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잠금 장치로 묶어놓거나 아무나 못 올라가.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전신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다리를 밑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보완책이 있긴 있어야 되겠어요. 보기 이게 터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방음 터널이잖아요. 큰일 나요.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게 상상이 좀 잘 안 돼서. 전 이유가 더 하늘이 이뻐서 잘 보려고.
무슨 생각이었는지까지는 알기는 어려워서 뭐라고 말하긴 참 애매하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로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았어요. 네. 뭐 보라색으로 물든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요. 네, 보라보라해 하는 날입니다. 네. 매년 데뷔를 기념하는 축제 BTS 페스타가 열렸는데요. 네. 6월 13일 2013년 싱글 앨범인 Too Cool for School로 7소년이 데뷔를 했는데 네. 2015년에 화양연화로 음악방송 첫 1위를 했고요. 2017년에는 Love Yourself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 이름은 다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스타이죠. 서울시와 하이브 측에서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서울의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세종문화회관, 세비섬, DDP, 반포, 양화, 영동 월드컵대교,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서울 시내 주요 명소를 보랏빛으로 점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 광고판에 BTS 영상이 실리는데요. 제가 오늘 잠실 갔다 왔는데 네. 곳곳의 전광판에 팬들이 광고를 다 오픈을 해가지고 네. 정말 BTS 흔적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용산에 하이브 사옥이 있는데 그 건물 벽면에 BTS 멤버들 그래피티가 있대요. 거기 아미들이 그 사진 찍으려고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그 유튜브 아미 계정에는 BTS 영상이 5개 광고에 출연하는 쇼츠 영상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창은 다 보라색 하트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7일에는요. 리더인 RM이 등장을 해서 네.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를 진행하고요. 8시 30분에는 30분 동안 방탄소년단의 히트곡과 전국의 내레이션이 더해진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놀란 거는요. 네. 국방일보 일면에 네. 지금 군대 가 있는 진의 광고가 실렸더라고요. 저도 이 국방일보는 파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국방일보 최초로 연예인 광고가 실렸는데요. 이 광고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의 진의 팬들인 김석진 홍보팀이 국방일보에 제안을 해서 국방부 심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해가지고 연예인 서포트 광고가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제가 그 위에 기사하고요. 예. 아래 방탄소년단 진의 그 광고가요. 하여튼 오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아니 뭐 워낙 인기 좋고 좋아하는 예. 팬들이 많을 테니까요. 네. 근데 국방부가 부스는 굉장히 많은 신문이에요. 맞습니다. 장본인도 60만 많이 장병들이 보고요. 보는 신문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기념호표도 출시가 됐잖아요. 네, 13일 오전에 출시가 됐는데 문전성시였습니다. 9시부터 우표 사려고 쭉 길게 서 있었는데요. 기념우표가 10종이에요. 근데 다 합치면 7,770원입니다. 예. 그리고 발행량은 150만 장이고요. 우표 패킷이라 그래서 이쪽에 우표 들어있고 화보집이 같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25만 부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전 판매에서는 3시간마다 모두 다 팔렸습니다. 근데 기념우표는 지금 현재 그 중요한 인물들이 모델로 들어가게 네네. 되잖아요. 예. 현행 그 활동 중인 가수로는 정부 발행 기념우표 모델이 된 건데 규정상으로는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국위 선양한 인물을 제외하면 살아있는 인물은 우표 모델이 못 된대요. 그래서 얼굴 대신에 앨범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또 그렇게 또 하는군요. 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이란 제목의 흥미로운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전에는 1600년 전 사람과 동물, 사물을 흙으로 빚은 상형 도기와 토우 장식 도기가 출품돼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삼국시대 유물, 특히 도기에 담긴 신라인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전에 전시된 토우 가운데는 뭐 좀 망측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네.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이렇게 아니요, 해놓지 이렇게 않았어요? 한 10cm 정도 되니까 이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봐요. 네. 제 눈에는 한 3점 정도의 토우 장식 도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항아리 뚜껑 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름이 한 10.5cm 정도 되는 그 뚜껑에 남근석이 이렇게 서 있고요. 네네. 흥미로운 거는 그 뚜껑 그 위에 삥 둘러 붙어 있는 사람 형상의 토우들이 그 남근석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기사에 그 나온 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뭐 지금하고 그 그렇죠.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망측스러운 또 사실 그거 하나뿐이 아니고 전 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녀간의 적나라한 성장면 같은 걸 보고 역시나 이 예를 갖추는 사람들을 삥둘러 표현한 도기 뚜껑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또 남성성과 여성성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한 그런 뚜껑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자 그러면 19금 남녀 상열지사 토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19금 토우가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사랑이라든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유달리 강조한 개별 토우들은 종종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박물관 측에서 개별 유물로 보관되어 있던 각 토우들을 원래 자리였던 도기 뚜껑에 붙이는 작업을 한 3년 전부터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수습된 토우들 대상으로 이른바 그 붙이는 작업.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파손된 상태로 이제 나왔었는데 접합 작업을 했는데 100년 정도 되죠 거의. 근데 이제 그 중에 97점을 이번에 전시를 한 거고 그렇게 또 붙여놓으니까 1600년 전에 도기 뚜껑에 표현하고 싶었던 그 신라 장인의 어떤 그런 의도, 작품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력을 얻게 되어서 개별 유물일 때는 잘 몰랐다가 이 붙여놓으니까 뭔가 스토리텔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라시대 장인들은 왜 이렇게 토우를 만든 겁니까? 왜 이런 형상의 토우를?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남녀 상열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남근 토우의 같은 경우는 뭐 예부터 이제 남근 같은 경우는 종족 보존이라든가 풍요로운 생산 그게 상징이었는데 뭐 요즘도 일부 뭐 마을에서는 남근석을 이렇게 숭배하는 풍속도 있고 그래서 그 남성의 크기 같은 경우도 예부터는 또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삼국유사를 보면 뭐 지증왕의 옥경이 뭐 한자 5치였다. 뭐 커서 뭐 배필을 구하지 못했다든지 혹은 뭐 경덕왕의 옥경이 뭐 8치가 넘었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남성의 크기를 왕권과 결부시켰다라는 거고 이 남성의 크기를 대놓고 도드라지게 강조한 토우가 토우들을 보면 흑인형이잖아요. 거기 보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거를 또 삼국유사 이게 또 이련 스님이 편찬한 건데. 그래요? 이련 스님도 별것까지 다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식하고 좀 달랐을 것 같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성만 이렇게 강조하는 남성성만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인상 중에서도 토우 그래서 여성성을 과다하게 노출시킨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뭐 임신과 출산 장면을 묘사한 토우도 있고 그 제가 이때 이번에 그 특별히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성장면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뭐 예를 올리는 그런 희한한 토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장면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토우도 한두 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경주 계림로 30호분에서 출토된 토우 장식 목긴 항아리라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얘기하면 토우 장식 장경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보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국보 이 항아리 위에 토우를 보면은 개구리와 뱀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남자, 새, 물고기, 육상동물 그리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여자, 뭐 거북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이 토우를 보면은 이 장식 도기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또 적나라한 성장면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왜 장례용품으로 묻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장례용품으로 묻어줄 수 있고 장례를 지낼 때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담은 제이용 그릇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항아리의 경우는 장례용품으로 묻어주는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근데 굳이 왜 이런 적나라한 성장면 같은 걸 표현하고 더불어 거기에 또 악기 연주하는 장면까지 그런 삽입한 항아리를 왜 묻어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숙하게 치러야 될 장례식에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좀 젊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이 초상이 나면은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상가집에 보면은 또 곡소리도 났지만 뭔가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존해 있는 걸 기억하시죠?
네, 저는 예. 상여 나가는 것도 예. 어렸을 때 보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장례 문화가 많이 달랐던 많이 다르죠.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불과 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고스톱도 치고 술판도 예. 버리고 그다음에 예. 또 기자들 가면 또 뭐 폭탄주까지 마시고 뭐 그렇습니다. 상가집에서. 아니, 시끌벅적하고 그래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그런 했었잖아요. 예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그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더라고요. 이거는 고구려 고분벽화인 4세기 중반 건데 안악 3호분의 장례 행렬도를 보면은 벽화인데 거기 보면 이 고인을 생전 모습 그대로 수레를 태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그렇게 가는데 네. 64명에 달하는 악대와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장례 행렬이 아니라 뭔가 축제 퍼레이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당대 역사서인 그 중국 역사서인데요. 수서 동의 고구려조를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슬피 울지만 장례할 때는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또 고구려가 그랬다면 백제나 신라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뭐 백제야 뭐 고구려하고 뿌리가 같으니까 같았을 거고요. 그러네요. 예, 신라의 경우도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를 보면은 이 673년 김유신이 죽자 문무왕이 비단과 조를 부의품으로 내려줘서 상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악대 연주자 100명을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통은 800년이 지난 조선조 성종 때까지 그러니까 1472년에 성종실록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에 부유한 자들이 출상 전날 그러니까 상회가 나가기 전날에 그 잔치를 베풀어서 문상객들을 모아서 풍악을 올리면서 주검을 즐겁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 토호들 보면은 온갖 종류의 현악기라든가 관악기 연주자 그리고 다양한 춤사위를 뽐내는 댄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토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례라고 해도 마냥 슬퍼하지 않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춘다 이런 것이 신라 토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 당시에는 이제 사후 세계관이 좀 달랐을 네. 수 있으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성적인 토 장식까지 하고 있는 도기를 묻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고 네. 어떻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에 도록 논문을 보면은 어떤 연구자가 하나 예를 들더라고요. 네. 뭐냐면 그 전남 진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진도 다시렉이라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공연이 있는데 예. 이게 국가 무형문화재예요. 이 다시락이는 뭐냐면 상주와 유족의 슬픔을 이뤄하고자 펼치는 이른바 장례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출상 전날 밤에 상가집 마당에 모여서 예를 들면 육자백이라든가 몰래 타령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 같은 그런 민요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사당놀이로 시작이 되고요. 예. 이 놀이를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성적인 표현 그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아이를 낳는 장면까지 연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 본 적이 없는데. 예. 오. 근데 그럼 상가집에서 이런 19금 상황 그걸 벌였다. 예.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종실록 표현에 아까 보면은 출상 전날에 풍악을 올려서 주검을 고인을 즐겁게 한다는 기사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예. 아마도 상주 친지 문상객들이 이 공연을 보고 뭔가 뭐 잠시 슬픔을 좀 접어뒀을 거고 뭐 고인 역시도 관 속에서 뭐 씩 웃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어쨌든 그리고 죽음으로 생긴 결핍을 아이가 낳는다는 그런 의미는 보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라는 해석. 진도 다시락의 마지막 마당을 보면 상주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달아나는데요. 이 또한 죽음의 극복과 새로운 삶의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면 상장례의 성적 행위, 그다음에 출산 장면의 어떤 의도적인 연출 같은 거는 죽음과 또 다른 삶을 연결하는 뭐 징검다리 같은 의식이다. 뭐 이런 그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그 장례 물품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 전시한 거 박물 그 전시관을 제가 네.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피아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갔을 때 상여 물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 것들을 장례 물품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거 그런 아닌가 것 같아요.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신라 시대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신라인들의 성과 관련된 의식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라의 근친혼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통정, 사통 이런 기록들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 이분이 그 신라의 근친혼을 비판하는 그런 평론이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신라의 경우 같은 성씨를 아내로 맞이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 형제 자식이나 고종 이종자매들까지도 아내로 삼았다. 근친혼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비록
외국은 각기 그 습속은 다르다고 하지만 중국의 예속을 따지자면 이것은 크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 꼬집는 거죠. 그럼 김부식은 이런 결혼 풍속, 성풍속을 못마땅하게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삼국사기 자체가 어떤 그런 유교적인 그런 그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이러한 예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연이라는 분은 길에서 진흥왕의 동생인 숙글정이라는 분의 딸 만명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눈치스럽게 사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7세기 때 문장가인 강수는 10대 어린 나이에 가난한 대장정의 딸과 사랑을 몰래 나눴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뭐 김서연이라든가 강수는 그렇게 사랑을 나눈 여인들하고 혼인은 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김서연과 강수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냐면 야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랑을 야합이라고 예, 표현해요? 정치적인 표현, 뭐 정치적으로 야합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사랑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야합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혼인이 아니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야합이.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좋지 못한 의도로 어울린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뜻이어서 정치적인 야합은 두 번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야합을 해서 낳았다라는 게 사기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야합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 뜻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요. 예. 강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어린 나이에 야합을 해서 부인을 얻었고 공자나 김유신 같은 경우 위대한 분들도 야합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야합이 역사를 바꾸는 인물을 낳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예. 삼국유사의 사근갑절을 보면 488년인데 검은고 상제에서 사통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궁녀와 요승의 일화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지왕이 궁궐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바칩니다. 근데 겉봉에 뭐라 그러냐면 이 편지를 열어보면 2명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뭐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하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지금 궁궐 안에 가서 빨리 검은고 상자를 활로 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쐈더니 그 안에서 간통하고 있던 남녀가 그러니까 요승하고 궁녀가 궁녀는 사실은 왕의 부인이잖아요. 후궁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둘 다 죽었다라는 내용이고 삼국유사를 보면 원효대사가 요석궁에서 홀로 사는 공주하고 통정을 해서 아들 그 유명한 문장가의 유학자인 설총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원효대사하고 요석공주 사랑 얘기는 꽤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거리에서 희한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자로 빠진 도끼를 나에게 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라는 노래를 계속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 노래를 들은 그런 태종무효랑이 이 스님께서는 아마 귀부인을 얻어서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도끼 그러니까 뭐 이게 빠진 거 이렇게 자로 빠진 도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석궁에 있던 혼자 살고 있던 공주가 그 노래를 알아차리고 원효대사를 빨리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마침 이 원효대사가 개천을 지나면서 일부러 넘어져서 옷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대사를 찾던 관리가 보게 되었고 관리는 그 스님을 요석궁으로 인도를 해서 옷을 벗어 말리게 했는데요. 이때 대사와 요석공주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고 결국 설충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았다. 그런 내용이죠. 신라 성풍속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설총 얘기까지 꺼내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유명한 분들 이야기는 다 나오죠. 어쨌든 그리고 원성왕 때 인물인 김현이라는 사람은 흑륜사 전투에서 탑돌을 이렇게 하다가 한 처녀와 눈이 맞아서 은밀한 곳을 통정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요. 오죽하면 화랑세기에 보면 신라의 근친혼 풍습을 두고서 신국 즉 신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신국은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어찌 중국의 도로 하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삼국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김부식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신라와 중국의 예법이 다르다라고 꼬집었는데 신국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중국의 도는 아니다라고 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신라인들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전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고려시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라 시대 때도 성관념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성관념 토호 말고 다른 토호들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한 어느 정도의 토호가 발견됐는지 아직까지 붙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서 확실치는 않은데 500점 이상 확인이 됐는데요. 500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접합해본 토호를 이렇게 보다 보면 1600년 전에 신라 도읍 경주로 간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고 춤과 공연을 펼치고 일종의 그 항아리 뚜껑 위가 일종의 그림 같은 그림의 화면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이런 신라인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데요. 제 눈에 이렇게 아른거리는 사람 토우가 하나 있는데 황남대청 남쪽 무덤의 봉투에서 확인된 춤추는 여인 토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이 춤 사이가 좋은데 신라의 미소로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얼굴무늬 수막새가 이제 신라의 미소로 알려졌다면 이 춤추는 여인은 아마 신라의 흥을 그 예술을 대표하는 토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토우 중엔 동물을 표현한 토우들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개구리하고 뱀의 조합이 좀 인상적이라고요.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계림로 30호분 출도 국보 토우 장식 목긴 항아리 뭐 성행위가 나오고 그런 건데 이 뱀과 개구리가 이야기의 중심축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했는데 다른 토우에서도 이런 뱀과 개구리의 조합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이 되는데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구리는 많은 알을 낳고 뱀은 또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뱀 같은 경우를 보면 성장 과정에서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이 재생, 영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듯한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토우에 발견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뱀은 남자, 개구리는 여자에 비유해서 두 동물의 결합으로 생명의 탄생이라든가 번식이라든가 생명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이런 동물들이 장례의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또 이 신라 토우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거북과 자라예요. 이거 보면 이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넘나들잖아요. 이거 보면은 새와 또 말, 천마가 이렇게 보이는데 새와 말처럼 뭔가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연결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 이런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거북 같은 경우는 십장생이잖아요. 장수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죽은의 사후 세계에서의 어떤 영생,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개나 돼지, 소 이런 가축은 안 나옵니까? 있습니다. 이 토우 가운데 제가 이렇게 토우가 작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5cm도 안 되고 이러는데요.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절로 이렇게 미소를 머금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개가 굉장히 귀엽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반려동물처럼 나오는데 강아지가 어미의 꼬리를 물면서 막 장난치는 토우가 있고 또 어미개가 강아지 목덜미를 물면서 이렇게 옮겨있는 그런 토우가 보이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 사슴, 표범, 멧돼지 이런 뭐 동물 뭐 이 가축도 있지만 좀 무서운 동물 같은 경우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다 토우로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도기를 묻는 풍습이 신라 시대 내내 있었습니까? 그 신라의 불교가 도입된 6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이게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왕의 어른 6세기가 들어오자마자 왕의 어른 게 지중왕인데 그 순장을 금하고 또 왕의 호칭을 사용하고 그동안은 마리간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상복법을 제정해서 뭔가 장례 의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또 그 뒤를 이은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 방식이 불교식의 화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결국 토우로 대표되는 토속적인 상장례 문화가 급변하는 신라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장례 풍습이 원래 매장을 많이 했었는데 화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6세기 초에 율령도 반포되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신라의 장례의식도 굉장히 급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그 중앙박물관 특별전 토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상영 도입까지 한 332점이 출품되는데 많이 나왔네요. 장례의식이 어떻고 현세와 내세의 삶이 어떻고 이런 어려운 내용보다 그냥 당대 신라인들의 그 삶의 모습 생활상을 보고 느끼면 그것으로 뭐 100%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전시나 이런 데 가면 그냥 토기잖아요. 자꾸 그냥 토기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자세하게 상상하면서 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